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합니다. 북핵 위기로 생존 배낭을 사면서 불안하고 경제 파탄의 걱정에 불안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IMF 이후 재벌 중심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차근차근 했어야 했는데도 정권을 잡을 때마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한 채 임시적 진통제만 주사하면서 우리 경제를 연명시켜 왔습니다. 가계부채는 1,400조 원 넘었고 공공부채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이미 쇠락의 길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기는커녕 국가가 다 하겠다, 국가주의 포퓰리즘에 젖어서 혈세를 불공평하게 배분하고 오히려 민간과 공공의 격차를 벌여서 민간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치 5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는 듯 장밋빛 공약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근하게, 차분하게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기상조 위원장님. 네. 기대가 컸는데 좀 더 활약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만 보시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이 안 나오네요. 청와대 호프 미팅, 7월 말에 재벌들과의 호프 미팅. 네.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기업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기업인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새 정부의 기업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런 기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순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 초부터 너무 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벌 총수 처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네. 상법 개정안. 예, 열심히 하실 거죠? 제가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아마 또 혼을 내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날 총수를 이렇게 처벌하고 해도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근시안적인 것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공기관이 되게 불공정한 행태를 많이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도 비정규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 단가를. 그래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이 벌어지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이 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니라 그 하청업체하고 협력업체하고의 이 단가에 대한 불공정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부문이 노사관계에서 또는 노동시장에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공공부문이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모범적인 원사업자로서 공정한 거래 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대통령께서 가셔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10,000명을 다 정규직화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리에서 아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제 정책의 조율을 위해서 경제부처 전체가 잘 수기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계약, 보안 서비스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계약에 용역하는 파견된 직원들이 비정규직, 용역이니까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규직화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 몰수할 건가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다 파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 쟁성이 붙는다라고 네. 하는데 이런 몰지각한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면 다 정규직화 한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챙기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협력업체에 제대로 서비스 단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불공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그래서 차별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지 실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그래서 영구직 평생을 보장해주겠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어떤 성격상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제 소견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직접 고용을 하거나 자회사 방식으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파견 업체로부터 나와 있던 이제 분들의 인력을 고용을 하게 될 건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인력을 부당 스카우트하는 문제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했고요. 공공부문이 특히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할 때 기존의 어떤 노동관계법은 물론이려니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소관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취지도 좋고 그렇게만 되면 다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어떤 국가 권력을 막무가내로 전행해서 이 법을 위반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에서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님. 예. 제가 방금 한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네네. 예. 실제로 어떻게 정규직화할 것인가. 용역 계약인 경우에요.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급진적으로 계약을 마구잡이로 파기하고, 인천공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인천공항은요,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독점 체제를 유지해서 지방공항을 억압시키고 거기에 국제 노선을 개설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점의 이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개선해야 될 텐데 그 이익을 더 같이 나누고 좀 더 편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게 용역 계약인데 그러면 멀쩡하게 계약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인수를 합니까? 이거 어떻게 국영화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유형의 인천공항 비정규직도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요.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룹도 있을 거고 또 남아 있으면서 초우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끝까지 비정규직으로 있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무처와 같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이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세를 투입해서 공공부문만 정규직화를 억지로 했을 때 그럼 그게 마중물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간까지 확산됩니까? 공공부문도 뭐 비정규직을 아까 총리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전부 다 한꺼번에 비정규직을 정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민간 부문의 경우는 정부가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을 주면서 가도록 하는 것이 그거를 뭐 한목에 이렇게 다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과해서 안 될 것이요. 우리가 혈세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국가 재정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막 해서 그래서 정규직화를 했다 한들 민간이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민간의 활력만 없어지고 민간의 부가 집중이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경제가 더 죽게 되고 그렇게 돼서 민간의 비정규직은 더 어렵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민간의 정말로 어려운 비정규직의 이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야지 너무나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치는 것이 전환하는 것이 좋은데도 불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저는 이렇게 계속 가면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격차 해소가 아니라 격차 심화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민간과 공공의 격차 문제는 이 문제만 가지고 볼 것은 아니고요. 근데 더 심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해서 5%를 위해서. 예,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간 공평하게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간다고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의 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방향에 맞춰서 우리 경제 구조를 끌고 가는데 그렇게 가게끔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그런데 참여하면서 좋은 구도로 만들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재원이니까요. 공무원 증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재원입니다.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뭐가 가장 시급한가? 이 문제인데 5년 끝나고 나면 공무원 더 이상 안 뽑을 겁니까? 공무원은 어차피 중장기 공무원 수급 계획에 따라서 또 일정 부분 뽑히는 사람 더 뽑는 부분도 있고 또 정년에서 나가는 숫자도 만만치 않고 그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7만 명 채용했을 때 총 350조 늘어난다. 30년 뒤에는 그 국회 예산 정책적 통계인데 그것도 문제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생들 그분들은 그때 되면 이제 공무원 뽑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뽑았기 때문에 5년 동안.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땡겨 쓰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수급을 보면은 뽑는 인원도 있고 또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순환의 고리는 계속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법정 요건이 부족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에 대해서 지금 일정 부분 보완을 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냥 필요한 수급에 따라서 뽑는 거죠. 그걸 왜 일자리 창출이라고 내세웁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일자리요 투입할 재원이 있으면 어디에 써야 되느냐? 지금 구조조정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조선, 해운 이런데 실직된 사람들한테 써야 됩니다. 그분들은 다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죠. 어째서 멀쩡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게 더 시급합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조금 디멘전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그 설명을 잘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 조선이라든지 또 지금, 돈이 해운이라든지. 드니까 그것도. 예? 실직 대책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대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먼저 써야 된다. 일자리, 멀쩡한 일자리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재정을 쓰는 의사결정은 결국은 그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런저런 저희가 우선순위 높은 부분에 쓰는 측면의 의사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이 구조 자체가 일단 임금이 인상되면 소득이 증가되고 그 총소득이 증가돼서 내 소비가 증가되니까 내수가 증가돼서 성장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전제가 지금 현재 안 맞아요. 우리나라하고요. 첫 번째, 임금이 인상이 제대로 됩니까? 이 한계 기업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화 되면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제대로 안 돼요. 총소득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 총소득도 반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소득이 실제로 임금이 형식적으로 늘어나도 사람들이 부채 이자 갚는 데 바빠서 소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내수시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 좋은 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잠깐 다른 의원님 질의에 답변 적이 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한 축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임금 인상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진작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가처분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생활비 경감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사람에 대한 그 경쟁력을 높이는 그것을 이제 성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혁신 성장 쪽입니다. 우리 경제 파이를 키우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것이 같이 이제 그 종합적인 그림을 봐주시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최저임금을 통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서 뭐 성장까지는 잘 연결 안 되겠지만 좀 효과는 약간은 있겠다. 저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와 주거비를 줄여주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글쎄요, 뭐 일부 동의하고 또 조금 다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은 이제 소득주도지만 그 안에 이제 실질 소득이 늘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 하게 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도 소득을 더 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주거비, 통신 이런 걸 줄여가지고 이제 가처분을 같이 올려주는 측면이죠. 이것은 다분히 수요 측면에서의 성장을 위한 이제 컨트리뷰션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 성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활동을 하게 하는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창업과 새로운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경제 볼륨 자체를 키우는 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전체 그림을 봐주시고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제 소득 주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섞으면 효과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되니까 최저임금 인상 문제하고 소득주도 성장 문제가 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 복지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은 이런 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비, 교육비. 그렇지만 지금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가 아까 전제를 다 짚어드렸잖아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억지로 막 강요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의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제 자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그 좋은 분석에 감사하고요. 다시 두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지금 그 제가 제일 주목하는
아니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 소득분이 1분위인 최하위 20%가 지금 6분기 연속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다 임금소득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통계인데 이 정도로 지금 이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과 양극화가 심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은 작동이 좀 될 텐데 임금을 인상해서 하는 것은 아니, 임금 인상,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 강제성 생활비 줄이는 것과 한계 기업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가계 부채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예. 네,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파탄의 길로 갈 것이 자명합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급진적인 시도를 멈추고 천천히 하나씩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정은 우리 처지에 맞게 지출 효과를 보면서 공평한 기준으로 신중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가장 어렵고 시급한 계층부터 복지와 사회 안전망, 아이들 교육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가장 생산적인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 동력이 꺼진 나라가 아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빚더미 없는 제대로 된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도 비정규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 단가를. 네. 그래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이 벌어지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이 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니라 그 하청업체하고 협력업체하고의 이 단가에 대한 불공정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부문이 노사관계에서 또는 노동시장에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공공부문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모범적인 원사업자로서 공정한 거래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대통령께서 가셔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10,000명을 다 정규직화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리에서 아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제 정책의 조율을 위해서 경제부처 전체가 잘 수기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계약, 보안 서비스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계약에 용역하는 파견된 직원들이 용역이니까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규직화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 몰수할 건가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다 파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 쟁송이 붙는다라고 네. 하는데 이런 몰지각한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면 다 정규직화 한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챙기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협력업체에 제대로 서비스 단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불공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그래서 차별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지 실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그래서 영구직 평생을 보장해주겠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어떤 성격상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제 소견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직접 고용을 하거나 자회사 방식으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파견 업체로부터 나와 있던 이제 분들의 인력을 고용을 하게 될 건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인력을 부당 스카우트하는 문제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했고요. 공공부문이 특히 자회사 방식으로 정기직화를 추진할 때 기존의 어떤 노동관계법은 물론이려니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소관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취지도 좋고 그렇게만 되면 다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어떤 국가 권력을 막무가내로 전행해서 이 법을 위반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에서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네. 기대가 컸는데 좀 더 활약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만 보시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이 안 나오네요. 청와대 호프 미팅 7월 말에 재벌들과의 호프 미팅 네.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기업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기업인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새 정부의 기업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런 기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순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 초부터 너무 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벌 총수 처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네. 상법 개정안 예. 열심히 하실 거죠? 제가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아마 또 혼을 내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날 총수를 이렇게 처벌하고 해도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근시안적인 것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또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공기관이 되게 불공정한 행태를 많이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합니다. 북핵 위기로 생존 배낭을 사면서 불안하고 경제 파탄의 걱정에 불안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IMF 이후 재벌 중심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차근차근 했어야 했는데도 정권을 잡을 때마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한 채 임시적 진통제만 주사하면서 우리 경제를 연명시켜 왔습니다. 가계부채는 1,400조 원 넘었고 공공부채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이미 쇠락의 길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기는커녕 국가가 다 하겠다, 국가주의 포퓰리즘에 젖어서 혈세를 불공평하게 배분하고 오히려 민간과 공공의 격차를 벌여서 민간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치 5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는 듯 장밋빛 공약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근하게 차분하게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기상조 위원장님. 지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님. 예. 제가 방금 한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네네. 예. 실제로 어떻게 정규직 할 것인가. 용역 계약인 경우에요.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급진적으로 계약을 마구잡이로 파기하고, 인천공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인천공항은요,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독점 체제를 유지해서 지방공항을 억압시키고 거기에 국제 노선을 개설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점의 이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개선해야 될 텐데 그 이익을 더 같이 나누고 좀 더 편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게 용역 계약인데 그러면 멀쩡하게 계약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인수를 합니까? 이거 어떻게 국영화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유형의 인천공항 비정규직도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요.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룹도 있을 거고, 또 남아 있으면서 처우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끝까지 비정규직으로 있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무처와 같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이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세를